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스튜디오에는 두 분 평론가,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정치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들입니다. 네, 이봉규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깥에 날이 많이 춥죠?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예, 체감온도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내일 더 춥다니까. 예.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뭐, 당선인이 된 지 며칠 지났습니까? 한 19일이니까, 오늘이 3, 4일 벌써 지났네요. 예. 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당선인이라 부르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는, 네. 뭐라고 부릅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이박사 이렇게 불렀죠. 이박사, 네. 이박사 이렇게 부르고. 네. 박근혜 총리는 장 총리. 그렇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 박통. 뭐 전통, 박통 전통.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물태우. 그 시중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예 공식적이라고도 뭐 불렀죠. YS, 네. GS, 공식적으로. YS, 김영삼 대통령은 DJ, YS. YS. 그 다음부터는 영어 약자로 넘어갔죠. 그렇죠, YS. YS. DJ. 김대중 대통령은 DJ. DJ.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그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떼라고. 그래서 대통령님. 대통령님으로 바꾸라고 권위주의 시대의 예. 의미가 가까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MH인데 MH라고 부른 게 다시 노통 노통. 그랬죠. 다시 노통으로 네. 다시 들어갔죠. 노통. 다시 노통. 싫어하는, 그때 아마 싫어했던 분들이 그 영어로 NO 이래가지고. 네. 너 안 돼, 너. 네. 네, 그래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MB로. 네. MB로 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GH입니까? 저희가 여기서 한번 아니면은 만들어 볼까요? 글쎄, 뭐, GH도 되고, 뭐 벌써 젊은 친구들은 근혜 누님 하고 다니는 아니, 언론에서 예. 표시할 때, 박근혜 대통령 너무 기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너무 기니까 그냥 MB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네. YS 이런 식으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일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 추세가 GH? 그런 추세가 그러면 GH 가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만큼 네. 그 이름의 박근혜 이름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네. 그 전서부터 뭐 아. 따로 그러니까 줄이고 그럴 것 없이 그 이름 자체에 박근혜. 그래서 박 대통령 이러지 않을까. 다시 박통 시대로 돌아왔습니까? 다시 박통? 그렇게까지는 안 부를 거. 하기 나름이겠죠. 또 이제 소통을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또 박통 이렇게 또 불릴 수도 있겠죠. 소통을 안 야,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박통, 불통. 박통이 뭐, 불통이다. 그렇게도 뭐 불릴 수 있겠죠. 상당히 이제 오늘 국가보안법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부로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불러서 아무튼 뭐 여러 사람들의 관심은 관심일 것 같습니다. 박통이라 부를지 뭐 GH라 부를지 대통령님은 계속 이제 사용하는 건가요? 네, 대통령님. 대통령 여사는 아니고 대통령님이죠. 대통령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아직도 외신이 보도한 걸 따르면 정치권 문화에서는 적어도 남녀 관계, 남녀 평등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국으로 백매리 국가로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솔직히 한국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아직 가서 기성세대는 한국은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생각도 딱히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가 조금 의아한 게, 정작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만든 주역들이 사실은 50, 60, 70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남전여비 사상, 사실은 선거기간 중에는 그 고령층 어르신들이 여성 대통령론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투표를 안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마지막에 표를 찍는 순간의 표심은 전혀 그거하고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어르신들 의식 속에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벌써 이제 일정 영역들, 사실은 최근에 한 10년 동안 판사 임용의 한 60%가 여성 판사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학원 가보시면 우리 이평론가님 대학교 계시잖아요. 대학원 뭐 웬만한 과 석사 벌써 여성들이 한 60%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정작 앞으로 지금까지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한데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예. 남성 보호 정책이 특별히 좀 나와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남성 예. 남성 가족부가 앞으로 등장합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조금 외국 고등학교라든지 예. 이렇게 조금 특수화된, 그러니까 조금 공부 잘하는 유형의 대학교과라든지 학교는 거의 여성이 한 65%, 심하면 70%까지 지금 비율을 점령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무슨 여성 육성 정책이 사실은 40대 이상의 여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39세까지의 여성들한테는 완전히 지금 그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남존엽이라고 이야기했더만 강하게만 바라시네요. 예. 앵커님이 지금 세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네. 남자들의 파워가 이제 아주 완전히 바닥을 기고, 왜냐하면 실내로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예. 뭐 부부가 갔든 애인하고 갔든 예. 티켓 파워는 여성한테 무조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수진 기자. 아니, 여성이 보자는 영화를 봐야지 남자가 우기질 못해. 그래서 김태희 씨 같은 이 배우가 영화에 출연하면 흥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김태희가 나오는 영화를 여성이 표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최근에 나온 광해 그렇죠. 남자 배우들이 하는 영화군요. 송중기가 나오면 그냥 스토리가 어떻게 됐든 여성 티켓 파워로 남자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보자 그러면 그냥 보는 거예요. 다. 지금은 뭐 심지어 요새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남녀 이렇게 같이 하는 혼합 고등학교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여학생 내신 경쟁을 하면 남학생들이 많이 뒤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게 남학생 전용 고등학교를 보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남녀공학 보내면 우리 아들 내신 떨어진다. 여학생들한테 치인다 이래서. 근데 뭐 아직까지 여성 기업이나 관공서에도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고참 부장급 이상부터는 지금 어떤 여성 보호라든지 육성 정책이 앞으로 한 10년간은 의미가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정말로 절벽처럼 딱 이렇게 끊어야 될 정책이 여성 보호 정책입니다. 클리프. 예, 클리프입니다. 정말 절벽입니다, 거기가.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수를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로 정치,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 소위 말하는 그 속에서는 아직도 남존여비는 좀 심한 표현이고 아직도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아직 팽배가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자 대통령 후보 3자 토론에 2명이 여성이에요. 존재가 없는 후보, 문재인 후보 하나하고 두 분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상위 시대인데 그 국회의원 숫자 지금 좀 적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여성이 당선됐는데 후보 토론에는 안 나왔지만 또 다른 강력한 남성 안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존여비 이런 거는 지금 세상에는 이제 없습니까? 국회의원 숫자 이런 걸로 이제 뭐 논할 대상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이 나왔는데 뭐. 남자가 남존여비가 아니라고 하는 데 뜻인 것 같습니까? 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건 뭐 화제 넘어가시죠. 가면 갈수록 집에서 집사람이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뭐 남존여비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성 지도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기존에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어떤 여성 지도자를 롤 모델로 삼고 어떤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일례로 나오는 게 이제 뭐 마가렛 대처라든가. 왜냐면 철의 여인.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 있어요. 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하고 닮은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본인이 또 굉장히 박근혜 당선자가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을 기점으로 조금 바뀌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대처 전 영국 총리를 꼽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좀 관용, 포용 이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렇게 롤 모델이 좀 바뀌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롤 모델을 레이건 대통령, 뭐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꼭 여성 대통령 당선자가 꼭 여성만 닮으라는 거 없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유연성을 좀 닮아라. 레이건 대통령이 유연했나요? 굉장히 강직한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강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을 맞았을 때도 대전은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휴전선은요. 굉장히 강직한 신념이잖아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총알을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조지 워싱턴 호스피탈에 이제 실려갔는데 거기서 수술 의사들이 쫙 오니까 마취 하기 전에 여기 칼 잡은 사람들이 공화당 당원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칼 잡고 이렇게 자기가 총알을 맞았는데도 유머러스하게 그럴 정도로 유연한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그게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미소 냉전 시대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경제 부흥 시대를 이끌었거든요. 그 유연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유연한 사고방식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왜 질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이건을 좀 닮아라.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남녀를 떠나서 레이건을 닮아라. 그리고 그 대신 유연하면서도 자신이 그 철의 여인 같은 그건 가져. 예를 들어서 삼국지의 조조가요. 굉장히 강직하면서도 유연할 땐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예를 들어 강직할 때 어떻게 강직하냐면 그때는 곡식이 군량미가 굉장히 중요해, 전쟁에. 그렇죠, 그래서 그 농가의 마차가, 군대 마차가 절대 그 밭을, 논이나 밭을 지나가는 건 엄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조 마차가 그 보리밭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당장 내리라고 그러더니 내 목을 치라고 그래요, 조조가. 자기 마차가 밟았으니까 엄벌에 처하라고 내 목을 쳐라고 부하들이 다 무릎 꿇고 이 죽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조조가 칼 잡더니 자기 목은 안 치고 그 대신 머리를 삭발을 해, 이제 단발을 해버린다고. 그만큼 명을 세우면서도 유연한 또 정책 필 때는 굉장히 유연하고 저게 그걸 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자도 레이건의 유연함, 그다음 조조의 단호함 이런 걸 좀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변호사님 어떻겠습니까? 새 당선인이 롤 모델로 삼으려면 저는 여성 지도자는 누가 좋겠느냐고 여쭤봤는데 뭐 남성 지도자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남녀를 통틀어서. 우리 이명커 말한 대로 이제 언론 보도에서 본 내용인데 2007년까지는 아마 대처 수상을 본인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아마 이제 엘리자베스 1세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아마 2007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노사분규가 극히 격화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강렬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철혈 어떤 재상, 여성 재상을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생각한 것은 아마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때 아마 이념 대결이 좀 극심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념 대결이 아니고 종교인 기독교 신교하고 그다음에 로만 카톨릭 간에 이렇게 근데 이 종교 전쟁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제일 무섭죠. 제일 하룻밤에 자고 나면 몇천 명씩 그냥 시체로 이렇게 서로 발견되는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 구교와 이 신교를 어떻게든 이 갈등을 잘 조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을 화합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이끌어야겠다. 대통합의 지도자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면서 엘리자베스 1세를 롤 모델로 삼고 있지 않나라는 해석들을 주변에서 좋게 하고 있죠. 그 엘리자베스 1세를 닮으려면 일단 박근혜 당선자가 이거 좀 닮았으면 좋겠어. 청와대에서 로맨스를 청와대에서 처음 결혼하는 대통령이 그럼 연세가 엘리자베스 1세가 로맨스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있었죠.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거 소개하려면 길고 영화도 나왔었잖아. 영화도 그러니까 왜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되셨고 공식적으로는 독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독신이죠. 근데 로맨스가 있었어요. 독신이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처절하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 당선자가 행복한 것도 또 바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당당하게. 참, 이런 이야기하는 정치평론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엘리자베스 1세를 닮으시려면 난 그 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 멋진 로맨스 한번 하시고. 그런데 정책도 멋있게 펼치고. 그런데 참신하고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사실 필요 없이 애국하시면서 나라를 구하시면서도 또 본인의 행복이 국민 전체 행복이거든요. 로맨스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모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본인도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멋진 부군을 좀 청와대에서 맞이하셨으면.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고 척금질이 일어나고 이러면 골치가 아파서 로맨스고 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유연한 희망을 희망을 좀 가져. 그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좋은 꿈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쫙 각국 대통령들, 총리들 쫙 초빙해놓고 면사포 쫙 쓰고 말이에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국이 잘 재밌고 평화롭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단추가 아무래도 인사의 첫 단추는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우선 이런 분들일 텐데 후보 비서실장. 뭐 이런 이야기를 시청자분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신문에서 많이 보았을 테고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까? 실명 거론은 못해요. 실명 거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뭐 이런 류의 명예훼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결국은 이제 뭐 인수위원장이건 국무총리건 비서실장이건 간에 사실은 중간에 링커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밖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중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의 말만 믿고 대통령의 의중을 밑으로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본질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점.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여성이라는 점. 또 어쨌든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세력적 기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점.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여성의 영남의 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여성 총리나 여성 어떤 비서실장이 있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이렇게 융합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버퍼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남 출신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성향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진보 성향이고 또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좀 실천할 수 있고 복지나 분배 또 재벌을 법치 아래로 둘 수 있는 이런 점에 굉장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실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인수위원장이나 비서실장을 뽑으면 좋겠죠.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야기 어렵습니까? 다음에 방송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안 되는 건 저는 학자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자.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게 인수위원회를 그냥 위원장서부터 학자를 포진시켰어요. 학자는 그러니까 이 정치 이런 생물을 이해를 못해요. 이론으로만 공부해. 저도 학자입니다만 학자는 어떤 정책의 이런 자문 역할을 해야지. 이 인수위원회는 말하자면 이삿짐센터처럼 딜리버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완전히 안착을 시키도록 이제 세팅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학자의 이론 가지고는 세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초장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명을 거론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안 된다. 저도 탁 떠오르는 사람이 안 돼요. 그 학자라고 하시니까. 김종인 위원장 왜 안 되냐면 첫째 사고방식이 경직됐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면요 나라 살림 다 거덜납니다. 망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놓은 건데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도 그 세 개를 뺀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안 되고 된다. 그리고 정치적 경륜이 있어야 돼. 제가 예를 들면은 그 김수한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이번에 대통령 경선 관리 위원장 했는데 그때 잡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이걸 수습을 잘했거든요. 그 경륜도 많고, 그러니까 연세도 지극하고 지금 새누리당의 원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야당하고도 또 굉장히 친분이 깊고 원래 야당 출신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조화롭게 딜리버리를 해서 적임자 아닌가. 그리고 이제 노정대 계시니까 뭐 큰 욕심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연세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업무가 엄청 많은데. 지금도 얼마 전까지 경선관리위원장 하셨잖아요. 그걸 잘 딜리버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권 인수의 딜리버리를 제 생각에는 학자보다는 이렇게 경륜 있는 안정감 있는 분이 낫지 않나. 그리고 그 부위원장이라든가 핵심에 호남 분들. 그분은 호남 출신입니까? 아니 영남이죠. 영남 출신이시지만 꼭 위원장의 호남 배려할
할 거 없이 이 내각이 중요하거든요. 내각의 총리라든가 핵심 장관들 호남 배려하고 이건 진짜 딜리버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세팅 작업. 넘기는 거. 세팅을 잘해야 되니까 이거는 경륜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 인사가 해야지 이걸 뭐 학자라든가 자기 고집만 부린다든가 점령군 행세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게 또 시작부터 또 이그득 소리 난다. 시작부터 또 골치 아파져요. 뭐 실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마음에 있는 사람. 말한다고 되라고 되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호남 50대 남성 찾고 아니시고. 있다는데 변호사님 거기에 해당되는 거 저는 되시는 거 아닙니까? 48세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꼭 호남 인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자가 이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등장을 한 것이 첫째는 지역 약점,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역구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념적 약점, 48대 51, 결국은 보수와 진보 이게 갈라졌는데, 그 지역적 약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이념적 약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지역적 약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면 누구나 사는 호남 출신을 어떻게 발탁해서 호남 총리를 세우는 게 맞고 이념적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재벌의 어떤 규제를 강화할 이런 사람을 뽑는 게 호남이라는 지역하고 상관없이 더 중요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념적 약점을 더 보완하는 것이 이 48%라는 것은 이 수치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조금 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약점 보완은 결국은 전 국민의 어떤 지역적 인구 분포 비례에 따라서 장관이라든지 고위직을 임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계적인 수치의 평등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방법으로 보정을 하면 되고 이 이념적 약점에 우선 총리는 조금 우선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선거 과정에서 들어온 동교동계 인사, 흔히 말하는 대통합 차원에서 인사, 한광호, 김경재, 한화갑 이분들을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까? 예, 그래서 한화갑 리틀 DJ. 리틀 DJ.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강직하고 이번에도 그 박근혜 캠프로 들어오면서 무슨 한 자리 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가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저 심청이 이걸 표현도 그리고 이게 인수위원장이라는 건 그거예요. 다음에 무슨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60 며칠간의 이 인수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땐 한화갑 전 대표 리틀 DJ도 지역 화합 차원에서도 좋고 상징성이 있다. 충정면에서도 나라를 위한 충정면에서도 상당한 분이고 또 이 경험과 뭐 학식 면에서도 아주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현재 민주당 쪽에 있는 분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을 추천해달라거나 아니면 그분을 좀 영입하는 현직 야당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좀 경륜 있는 분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마 국방장관을 공화당 출신으로 아마 발탁해서 썼던 전례도 있고, 또 국무장관 같은 경우 본인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겨뤘던 사람을 이제 임용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프로에 한번 나와서 아마 김승연 앵커가 그 질문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로 트레이드를 해서 쓴다면 저쪽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혜훈 씨 정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의원 정도, 정책위 의장, 사퇴한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들이 교환해서 쓴다면 서로 간에 아마 무난하게 용납 가능하고 서로의 어떤 뭐랄까 화합이랄까 의사소통의 어떤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밝혔는데 아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수위원회 구성 이야기 말씀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뭐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연대까지 다 끌어들여서 새 집을 짓느냐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좀 정계 개편 어떻게 할까요? 새 집을 져야 돼요. 새 집을 지어야 된다. 리모델링으로 이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으로는 이제 주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를 위시로 하는 뭐 박지원, 이해찬 이런 그 친노의 주류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리모델링에서는
신장 개업. 예. 신장 개업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되고 신장 개업 수준으로 네. 해야 이거를 위기를 탈출하고 다음을 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니 대통령 선거 졌다고 정치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이 남아 있죠. 네. 의회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도 60년 전통의 야당인데 이거를 이어가려면 민주당의 어떤 이념과 가치는 그건 그대로 가면서 예. 완전히 안철수 세력도 이제 그냥 뭐 당 이름을 바꾸더라도 안철수 세력과 뭐 애매모호하게 뭐 연대 이런 거 말고 아주 진짜 합쳐서 네. 당당하게 합쳐라 이거지 연대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시민연대라든지 새 판을 짜서 그다음에 뭐 비대위로 우선 가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새 판 짜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지. 이것도 친노가 또 어물어물 또 이렇게 리모델링 조금 해가지고 넘어가면 또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워. 지금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누면 주류는 친노라고 봐야 됩니까? 주류 지난번에 4.11 공천 선거 때부터 친노가 네. 공천권을 장악해가지고 네. 거의 뭐 3분의 2 가량을 친노 세력이 이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과거 열린 우리당 세력이 예. 주류다. 예. 그럼 비주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비주류는 이제 주요 인물로는 주요 인물 뭐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박지원 어쩐지 씨. 친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또 박영선 여기는 뭐 친노까지는 아니고 비주류. 예. 주류는 문재인, 이해찬 뭐 이런 예. 분들이 예. 주류고. 예. 근데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 지금 명확하게 노정이 된 것이 네.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그 이념적으로는 이제 좌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일정 부분 비슷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같이 갔었는데, 연대.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어떤 국민들이 이제 인구 구성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예. 이념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보수, 중도 보수 쪽으로 조금 어떤 네. 이념의 지향성을 좀 우클릭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친노가 문제가 뭐냐면 이 너무 선명성, 그러니까 선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선명하지 않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잘 싸운다는 특성이거든요. 아하. 그게 강하죠. 예, 선명성. 근데 예. 이 선명성의 단점은 뭐냐면 예. 결국은 싸우다 보니까 덕이 없고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봤듯이 뭐 이회창, 이인재 또 한강욱, 하나갑,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미 함부로 흘러간 사람들을 왜 흡수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지만 예. 또 거꾸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흡수하는 게 덕이거든요. 근데 친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선명하지 않으면 버린다. 예. 어떤 정책에 반대되면은 자른다. 이게 이제 어떤 기조가 돼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11 총선 또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 과정 또 이번에 안철수하고 단일화 이런 과정에서 아주 어떤 그 선명함을 지새기 위해서 강렬하게 치고 왔는데 이 강렬함이라든지 선명성을 좀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면서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덕을 쌓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쨌든 민주당의 앞길은 어렵다. 그러면 정당의 어떤 리모델링이든 개선이 됐던 뭔가 그 방향은 결국은 그런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민주당이 향후에 집권 가능성과 비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요걸 주목하고 싶은데요. 뭡니까? 손학규 전 대표하고 예. 안철수 씨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를 만나기 전에 둘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밀담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지금서부터 발휘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플러스 손학규의 어떤 물밑 작업.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인수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두 분 다 약 온건한 이미지인데요. 온건한 이미지면서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 이제 비주류, 친노하고 이제 예, 비주류면서 그렇죠. 친노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그 원죄를 이번 여러 과정에서 이제 희석시켰어요. 이제 세탁했다. 세탁을 하고 예. 세탁을 하고 이제 민주당 사람이 완전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안철수 세력과 손을 잡아서 친노는 약간 이선 후퇴하고 손학규 플러스 안철수의 어떤 새로운 작업이 신당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둘이 나눴거든요, 얘기를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나눴어요. 저희 그거.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세판 짜는 거 세판 훗날을 보자. 예. 훗날을 보자 이렇게 보자.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전 후보도 그렇고
본인들이나 또 주변 인사들이 친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일종의 이제 친노에 대한 반감이랄까 어떤 이렇게 엔티의 심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공통의 어떤 공통의 피해를 입힌 상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주변에서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력하고 상관없이 친노 스스로가 그런 선명성의 경쟁 그리고 뭔가 엔티를 쌓을 수 있는 이 부분을 빼버리면 물론 그게 빠지면 또 친노의 본질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쭉 빼고 뭔가 좀 덕을 쌓을 수 있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 패턴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제가 하나 변호사님은 하기 전에 검찰에 계셨죠. 마지막이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광주지검 형사 3부장 검사로. 부장 검사까지 하셨군요. 그런데 이 대선이 본격적으로 화제에 오르면서 묻힌 화제 이슈이긴 한데요. 그전에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새 당선인이 중수부를 폐지하겠다. 뭐 그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관한 안을 별도로 발표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중수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박근혜 당선자께서 폐지하겠다라고 공표를 12월 3일 날인가 아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 스타일에 비춰보면 본인 한 말씀은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수부는 폐지될 거라고 보고 대검 중수부 자체가 어떤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권으로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중수부 조직만 조금 고치면 돼요. 살짝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것은 중수부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에 제2의 검찰기구, 기존의 현재 검찰과 별도 제2의 검찰기구,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제2의 검찰기구를 만든다는 거였는데 다행히 박근혜 당선자 쪽 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다만 이제 검찰 내부 비리라든지 고위 권력자 비리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두어서 이 상설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 이 정도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나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세상에 부장검사가 10억씩 뇌물 받으먹으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사건 변론을 위해서 이제 검찰청을 찾아가면 이렇게 아는 부장검사들 만나면 참 이게 부장검사들이 이렇게 소속 부검사들에게 영이 안 서겠다. 이렇게 전혀 예측 불가능한 도대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변화해야 될 때가 됐고 그 변화를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아마 많이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당선에 흐지부지 됐잖아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상설 특검은 이번에 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수부 폐지도 뭐 어려운 근데 문제는 중수부 폐지한다고 그게 검찰 개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서 이름만 바꾸고 딴 데서 또 그 일을 하면 또 중수부가 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실 특검이 중수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저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요. 우리나라는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연수받고 성적 좋은 사람이 판사 검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기수 뭐 이렇게 해서 선배 후배 몇 기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로여 돼가지고 바로 검사 못 해요. 변호사로 신망을 두텁게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말하자면 점수가 좋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하니 그래서 검사 판사들이 나이들이 좀 있어요. 우리 같이 뭐 사법고시 점수 좋고 연수원 점수 좋다고 바로 판검사 임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은 자질이 검증이 된 변호사를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처럼 훌륭한 변호사님을 검사로 또 판사로 이렇게 하면은 검증이 되잖아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시험으로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이게 더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선생님 해결이 돼야 돼. 일리가 있는 게 이게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조금 좀 이렇게 나이를 좀 고령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목도한 예인데 그 이제 경기도의 모 경찰서장이 그 뭐 이제 어떤 이렇게 경찰서에서 자기 부하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건너서 친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밥 먹자. 네. 뭐 저녁에 뭐 술 먹자. 남자들 술 먹고 뭐 룸사롱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적발이 됐어요. 물론 이제 밑에 부하에게 뭐 사건 좀 잘 봐주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술 얻어먹고. 예. 근데 적발이 됐는데 그 술 얻어먹은 가격이 한 총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젊은 여성 검사님한테 그 사건이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근데 그 서장을 이렇게 구속시켜가지고 그냥 아웃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게 이제 그 경찰서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잘못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퇴직을 뭐 하고 뭐 뭔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될 사유이긴 한데 사실 그게 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구속이 돼서 사람이 아웃될 이런 사건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평균적인 감정과 젊으신 검사 판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동떨어져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뭐랄까 좀 세상 물정이랄까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한 좀 고령화의 필요성은 확실히 저도 덧붙여서 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재판 저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60 먹은 할아버지가 판사, 이 검사는 아닙니다. 재판관인데 제가 보기에 서른이 됐나 싶은 젊은 판사인데 거의 반말로 훈계를 하더라고요. 거의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야, 그걸 보고 자 옆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큰 중죄는 아닌데요. 민사 사건이었는데 야, 정말 해도 너무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이거 뭔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상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적인 감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좀 너무 샜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제 이번 선거에서 보면 이제 정책이 좀 묻히기도 했던 게 정책 대결이 사실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두 인물이 사실 크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포스트 박근혜, 포스트 문재인이 누가 될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포스트 박근혜 경쟁이 이제부터 왜냐면 박근혜 당선자가 한 번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개헌을 한다고 그래도 본인을 위한 개헌은 안 되겠죠. 이게 그건 안 되니까 물밑에서 치연할 겁니다. 김문수 지사라든가 정몽준 의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권에서 안철수 현상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2인자, 3인자들이 큰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경선에서도 보면 박근혜 당선자하고 경선 과정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 차이 난 사람이 포스트 박근혜를 하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꼭 야권에만 있으라는 법 없거든요. 여권발 안철수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포스트 박근혜가 될 수 있고요. 야권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강력하게 반기문 유엔 총장이. 반기문? 왜 반기문이? 왜냐하면 반기문 유엔 총장이 유엔 총장, 사무총장 2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더 못해요. 그 다음에는 내심 국가를 이제 세계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정료를 불사를 좀 목표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야권으로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깃발을 들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되면서 그 인물도 좋고 뭐 경험도 그렇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 문제가 우리 변호사님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최소한 어떤 사회의 변화의 흐름이랄까 패턴 같은 게 좀 읽히는 게 한국 사회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학력 사회거든요. 그럼요. 대학 진학률 보면 대학 진학률이 지금 83, 85%인데 제가 대학교 갈 때 83학번인데 그때 한 23%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1년에 2%, 3%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소한 2012년 올해 현재의 유권자의 40%가 지금 대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아마 50% 정도가 아마 유권자의 50%가 지금 대졸인 상황이 될 텐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 어떤 국민의 총체적인 수준을 계량화한다면 지금은 40점짜리가 총 평균 수치라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이제 50점짜리가 총 평균 수치거든요. 학력만 볼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인물들은 아마 30점, 20점에 맞춰져 있는 그 좌표를 살아가던 사람이고 최근에 안철수라든지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정치의 핵심을 관통하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학력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수요, 어떤 필요한 국민이 느끼는 요구하는 정도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5년 후가 된다면 또 이 10%만큼 높아진 국민의 수요를 감당할 만한 뭔가 새로운 인물,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다만 그 인물은 정당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다만 비교적 좀 젊은 인물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이켜집니다.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분석이십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